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여행담을 말해서라고 합니다. 생방송 사고라며 각종 미디어와 SNS에 그녀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시사 주간지 주간포커스의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다카하시 나오코입니다. 기자 생활 15년 동안 항상 정확함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해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제 원칙이죠.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편이니까요. 지난주 화요일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씨, 당신은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나요? 그날 아침 발행된 제 기사는 한국의 혐일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역사적 문제, 문화적 충돌, 객관적 사실만 나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독자의 말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에 남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 독자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저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신조로 삼아왔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편집장 이토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나오코 씨, 들어보셨나요? 이토 씨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독자들이 당신 기사에 반응이 많네요.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직접 확인도 않고 쓴 기사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토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해외 취재는 보통 선배 기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정말 제가 가도 될까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사사키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영상 취재도 하면 좋겠군요. 사사키 아미는 입사 2년차 후배 기자입니다. 카메라 다루는 솜씨가 좋죠.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경험은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온라인에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관한 기사가 넘쳐났어요. 댓글들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증오한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진실일까요? 잠시 노트북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 보도를 중시하는 기자로서 그동안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들을 정말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혐오의 대상이라면 그것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사사키를 만났어요. 사사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선배,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저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야. 우리가 진짜 그들이 싫어하는 대상이 맞는지 말이야. 서류를 정리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5일 동안의 일정, 취재 계획, 숙소까지 모두 준비했죠. 자료 폴더에는 한국의 현대문화, 사회적 분위기, 한일 관계에 관한 최신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철저한 준비를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 당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자료와 기사들, 그리고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현실과 얼마나 일치할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메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방송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순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서서히 한국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선배, 도착했네요. 사사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미디어와 책에서만 본 한국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이었습니다. 다국어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죠. 일본어 안내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선배, 여기 보세요. 일본어 안내 책자도 있어요. 사사키가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온 책자를 보여줬습니다. 분명 우리가 일본인임을 알 수 있게 일본어로 대화했는데도 안내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죠. 어서 오세요. 한국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직업적인 친절함인지 아니면 정말 환영하는 마음인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 경력으로 다진 관찰력을 발휘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상과 좀 다르지 않아요? 사사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지. 공항은 어느 나라든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마련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약간 딱딱해졌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업적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들은 특별히 우리를 다르게 대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듯했죠. 택시에 탑승하자 중년의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한국어였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셔서 의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동 호텔로 가주세요. 제가 준비해간 한국어 문장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저 옛날에 후쿠오카에서 2년 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사사키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서툰 일본어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관광하러 오셨나요? 취재차 왔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취재라 어떤 내용인가요? 택시 기사님의 시선이 백미러로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요. 저는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고요. 그 솔직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도쿄에서 택시를 타면 이런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명동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명동입니다. 호텔은 저기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는데 택시 기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즐거운 취재 되세요. 한국에 대해 좋은 점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호텔로 향하면서 사사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친절하네요. 응, 그러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택시 기사님 한 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첫인상은 분명 저희가 읽었던 자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공항과 택시에서의 환대가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할까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재의 시작점으로 적절해 보였어요. 오늘은 일반 관광객처럼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해 봅시다. 사사키에게 말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사사키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한옥의 처마와 담벼락, 돌계단 같은 한국 특유의 건축 요소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주로 노트에 관찰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저희를 보는 현지인들의 시선도 주의 깊게 살폈어요. 예상과 달리 특별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느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어요. 때로는 미소를 건네는 주민들도 있었고 길을 묻는 저희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찻집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사사키가 작은 한옥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통차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나무 바닥과 낮은 테이블, 방석이 놓인 공간이 아늑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행히 일본어 설명도 있었어요. 전통차와 다과를 주문했습니다. 선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사사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은 단정 짓기 이르지. 보통 관광지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법이니까. 저도 처음에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기자로서의 냉정함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일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인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차를 마시며 북촌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습니다. 사사키가 들고 온 카메라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 설치했어요. 고급 카메라와 렌즈,
삼각대까지 갖춘 본격적인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로 북촌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봅시다. 특히 한옥과 현대 건물이 공존하는 풍경이 인상적이네요. 2시간 정도 북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전통 공방, 기념품 가게,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도 틈틈이 관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다음 취재지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나오는데 사사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선배, 카메라 가방이 없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가방에는 지금까지 찍은 모든 사진 데이터와 고가의 카메라 장비가 들어있었거든요. 기자에게 취재 자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두고 왔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카페, 거기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급히 되돌아갔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귀중한 장비를 잃어버렸다면 취재는 어떻게 하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아까 저희를 응대했던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혹시 이 가방 찾으러 오신 거예요? 직원은 카운터 뒤에서 저희의 카메라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온전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사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님이 두고 가신 걸 바로 알아챘어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받아 확인해 보니 모든 장비와 메모리 카드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았어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에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사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도쿄였다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대로. 솔직히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치안이 좋은 나라지만 공공장소에 두고 간 귀중품을 다시 찾는 일은 항상 쉽지 않죠. 특히 카메라 가방처럼 고가의 장비가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일상인 건가요? 사사키의 물음에 저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봤습니다. 공항과 택시에서의 친절함, 그리고 지금의 이 사건까지.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요? 기자로서 저는 여전히 확증보다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출근 시간대를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종종 한국의 빠른 도시 생활 리듬과 바쁜 출근길 모습을 다루곤 하니까요. 진짜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봅시다.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사사키에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카메라 가방 사건 이후 저희는 모든 장비를 더욱 단단히 챙겼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취재 자료가 담긴 큰 가방을 들고 있으니 꽤 무거웠죠. 지하철역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확한 안내판과 깔끔한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교통카드를 사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이 영어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거절했지만 그 작은 친절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곧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탑승했죠. 저희도 빠르게 탔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선배, 꽤 혼잡하네요. 사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도쿄 출근 모습과 비슷해. 저도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큰 가방들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사키는 카메라 가방을, 저는 취재 자료가 담긴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죠. 좁은 공간에서 이 짐들을 들고 서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꽉 찼어요. 저는 가방이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몸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한 분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이 많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그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제스처가 자리를 양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 괜찮습니다. 준비해간 서툰 한국어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앉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마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사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리 양보를 해주다니 정말 의외네요. 사사키가 일본어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쿄의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요. 물론 일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대부분 각자의 피로와 바쁨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양보해주신 그 남성분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저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이 왠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더 지나면서 저는 주변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지만 노약자나 임산부가 탑승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특별히 외국인인 저희에게만 보여준 친절이 아니라 일상적인 배려의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린 후 광장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사사키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왜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일까요? 글쎄, 단순히 짐이 많아 보여서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배려한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요? 사사키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작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야. 특별한 상황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이야. 노트북을 꺼내 오늘 아침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가졌던 의구심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한국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사사키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니 식당가로 가봅시다. 음식점에서의 분위기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하철역을 나서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일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혐일 감정의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경험하는 모습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의 번화가를 거닐면서 식당을 물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선배, 저 식당 어때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사사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간판에는 명가 숯불갈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활기찼고 테이블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취재차 와서 한국의 유명한 고기 요리를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 들어가 보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일행 중 한 명이 고기를 굽고 나머지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일본의 야키니쿠 가게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종업원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일본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응대했지만 저희가 외국인임을 바로 알아차린 듯 했어요. 그래도 특별히 다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맞이하듯 친절했죠.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행히 사진과 간단한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불고기와 삼겹살 세트로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불고기와 삼겹살 세트 맞으시죠?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공손하게 응대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단무지,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는군요. 사사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방 고기도 나왔습니다. 그릇에 생고기가 담겨 나왔는데 종업원이 테이블에 있는 작은 화로에 숯을 피우고 그 위에 철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구워드릴게요. 종업원이 친절하게 말하며 고기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종업원이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상추에 고기를 얹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바른 다음 마늘이나 다른 반찬을 함께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종업원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응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들을 살펴보니 한국인 손님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종업원들이 고기를 굽고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 여기 직원들 모두에게 이렇게 친절하네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닌가 봐요. 사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서비스의 일부인가 보지. 고기가 익자 종업원이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방법도 다시 한번 보여주셨죠. 정성스러운 설명과 함께 차분하게 요리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물이 떨어지자 말하기도 전에 종업원이 다가와 물통을 채워주었습니다. 고기가 타려고 할 때도 재빨리 와서 뒤집어 주었죠. 이런 섬세한 배려가 계속되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도 저희를 특별히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식사와 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더욱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국 고기의 명성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사키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고기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식당의 분위기였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종업원들은 모든 테이블에 똑같은 정성으로 응대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더 친절하거나 반대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조금 알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나요?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보통 한국 고깃집에서는 직원들이 처음에 고기를 구워드려요. 특히 처음 오신 손님들께는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고요. 한국 음식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인 손님들도 자주 오시나요? 네, 많이 오세요. 대부분 맛있게 드시고 가십니다. 종업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식당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서비스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배려가 특수한 게 아니라 일상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로 나와 다음 취재 장소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고깃집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저와 사사키는 운이 좋아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관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에서 묘사했던 혐일, 감정의 한국과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희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취재 목록에 넣어두었거든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2번이에요. 미리 조사해둔 내용을 사사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한글과 함께 영어 안내도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선배, 버스 왔어요. 사사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좁은 골목길, 작은 가게들까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이 버스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사키가 핸드폰으로 지도 앱을 확인했습니다. 사사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선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이번 버스가 맞았지만 같은 번호의 다른 노선이었어요. 숫자는 같아도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네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취재 중 이런 실수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였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주거 지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사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도 앱을 열었지만 한글로 된 도로명과 장소 이름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면 더 난감해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을 찾아보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걷기 시작했지만 낯선 골목과 거리는 점점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하철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길을 물어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크게 불편하진 않았겠지만 낯선 나라에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선배, 저기 젊은 여성분께 물어볼까요? 사사키가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은 저희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저희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도 그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길을 잃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산타워요. 아, 그럼 꽤 멀리 오셨네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여기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였고 거기서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어요. T-머니 카드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이 카드로 지하철도 탈 수 있어요. 환승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환승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도움을 주다니요. 도쿄에서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줄 때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 방문 즐겁게 보내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사사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느낌이 전해지네요. 지하철역에 도착해 그녀의 안내대로 남산타워 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설명해준 대로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당황했을 때 그 여성의 친절함은 단순한 길 안내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사사키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풍경보다 더 깊은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의 감사함. 이런 감정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대해서요. 사사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 하지만 그건 좋은 혼란이야. 사사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그 여성분이 저희를 도와줬을 때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냥 인간적인 거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간적인 것,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반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만난 그 짧은 순간의 교류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한일 관계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북에 오늘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여성의 말은 안 통해도 느낌이 전해진다는 사사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나흘째, 저희는 서울의 한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 나영주 씨와의 인터뷰를 사전에 약속해 두었거든요. 미디어 내부자의 시각을 듣는 것은 제 취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도착하자 리셉션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사사키 아미 씨 맞으신가요?
나영주 PD님께서 곧 내려오실 거예요. 잠시 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영주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놀라운 일본어 실력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는군요. 도쿄대학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어요. 이후로도 일본 관련 취재를 많이 했고요. 나영주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방송국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지나쳤는데 도쿄의 방송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영주 씨는 소박하지만 정돈된 방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다양한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 관련 다큐멘터리로 받은 상장들이었어요. 이웃과의 대화, 해협 너머의 우정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와, 일본 관련 작품을 많이 만드셨군요. 사사키가 감탄했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예요. 특히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일상적인 교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영주 씨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을 확인했습니다. 나영주 씨, 한국 미디어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특히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질문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미디어가 같지는 않아요.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하는 곳도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와 사람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더 깊이 물었습니다. 정부 간 갈등이나 역사적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본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존중과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주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릴게요. 나영주 씨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교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시청자 반응은 어땠나요? 사사키가 물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갈등보다 미래의 협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영주 씨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저희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미디어의 내부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영주 씨는 왜 특별히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나영주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생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저희 일행이 길을 잃었는데 한일본 할머니께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40분이나 저희를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 경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국가 간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번 취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나영주 씨는 저희를 방송국 구내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PD들과 작가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스태프들이 일본 드라마나 영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저 요즘 일본 추리소설에 빠져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다 읽으셨어요? 오사카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제 딸이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라서 도쿄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문제보다는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죠. 식사를 마친 후 나영주 씨가 로비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을 쓰고 싶어요.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요. 나영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같은 미디어 종사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갈등만 부각시키지 않고 일상의 진실도 전하는 것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나영주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호감이 많습니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사사키가 물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주 씨와의 대화는 제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혐일 프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왜곡된 시각일 수 있는지 직접 체감했거든요. 정리한 생각을 제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정치와 사람은 다르다. 진짜 한국을 보려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을 봐야 한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5일이었지만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사키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오후에 비행기가 있으니 오전에만 시간이 있어. 마지막으로 북촌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처음 취재를 시작했던 곳이니까. 북촌은 저희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카메라 가방을 분실했다가 찾은 경험이 이번 취재의 전환점이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정을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짐을 보관한 후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의 한옥마을은 며칠 전보다 더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카페에 다시 가볼까요? 사사키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카메라 가방을 두고 왔던 그 한옥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전통차 향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직원분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아, 며칠 전에 오셨던 분들이죠? 네,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죠. 사사키와 함께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사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경험은 정말 달랐으니까. 기사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있는 그대로 쓸 거야. 우리가 본 것, 경험한 것, 느낀 것 그대로. 그게 기자의 역할이니까. 차를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의 직원이 작은 포장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기자님이 잃어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또 무언가를 얻어가셨으면 해서요. 포장을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전통 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한 사탕 한 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맨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길, 사탕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컸습니다. 낯선 이에 대한 배려, 국적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 그리고 선입견 없는 따뜻함.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5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사키는 옆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선별하고 있었어요. 선배, 이 사진 보세요. 사사키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산타워에서 찍은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만난 한국, 제가 경험한 서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편집부의 요청으로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특집 코너였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기자님, 한국에서의 취재는 어떠셨나요?
실제로 혐일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편견은 말에서 오고 진실은 경험에서 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좀 더 충격적인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친절이나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존중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일상의 교류는 별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카메라 가방 사건, 지하철에서의 양보, 길을 잃었을 때 받은 도움 등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죠. 방송이 끝난 후 편집장 이토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오코 씨, 솔직한 보도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실제로 SNS에서는 제 보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감을 표했고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북촌 카페에서 받은 사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사탕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주간 포커스에 실릴 제 기사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치를 넘어 사람을 보다. 단순한 제목이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북촌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사탕 포장지를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5일 동안의 서울 취재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만나는 데서 온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